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문에 뭐가 치이길래 봤더니 글쎄 하온이 쓰는 기저귀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끔 새벽 배송하면서 저희 집으로 라면 같은 걸 보내줬었는데 주소지 바꾸는 걸 깜빡한 것이었겠지요. 기저귀 다 떨어졌다 했으니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초인종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초인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려가는 중에 집 안에서 무언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온 것과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는 것까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끝나자 집 안에서 나던 소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저 급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아들이 쉬는 날이거나 당직 휴무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뿐이었어요. 아이 18. 순간 당황해서 초인종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집 안에서 며느리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뭐예요.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신경질적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대충 실오라기 몇 개만 걸친 채로 며느리가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가, 내가 어제 새벽 배송시킨다던 기저귀가 우리 집으로 왔더구나.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아가. 출근하려는데 문 앞에 이게 있길래 급하게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 가마. 저는 민망해서 상황만 설명하고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부주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가 기저귀를 잘못 시켜놓았길래 급하게 필요할까봐 가져다 주려 한 것뿐인데 출근하느라 급한 나머지 미처 연락을 못한 것을 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성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출근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맞긴 할 테니 다음부터는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아예 저가 먼저 불러놓고서는 저를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며느리가 욕을 한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거늘 며느리는 오늘의 사연자분께 퍽하면 문전박대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께서 어이없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인 홍난영이라고 합니다. 만으로 59이니 이제 내년에 환갑이 되겠네요. 이 사연 채널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보다는 연륜과 지혜가 부족하여 최근 제게 있었던 힘든 일을 들려드리고 해안의 말씀들을 댓글로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살부터 요양원에서 일을 해왔고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요양사로 일을 하기 전에 저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자가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꽤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었죠. 제가 요양사로 전직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물론 며느리와 시모가 아무리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만 제 시어머니는 누군가의 시모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참 낯설었지만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모성을 느낀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 시어머니께서는 차가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분이었어요. 제 나이 25에 입사하여 남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하고 오손도손 살다가 28배 아들 지환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빨리빨리 한 경향이 있지만 저는 참 행복했어요. 모성을 채워주시는 따뜻한 시어머님부터 자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고 집안에서는 막내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많이 연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환이까지 보신 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출산 후 복직해도 좋다는 당시 사회 분위기 치고는 다소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복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모성을 채워주신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힘들지만 돈은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생활하기로 하고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시어머님 병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 집안에서는 당신들도 나이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인지 시어머니 모시기를 부담스러워 하셨고 요양원에 보내자는 걸 막내인 저희 남편이 반대하고 나섰었죠. 저도 아직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어머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연로하신 아버지도 남아 있었지만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잘 보내고 계셨고 제 오빠께서도 다행히 잘 모셔드렸기에 제가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결정한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정말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야. 제게 부족한 모성을 채워주신 분인걸요. 남들이 들으면 유난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요. 당분간 좀 힘들더라도 어머님이랑 지환이는 제가 잘 보살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요. 수입이 조금 줄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들어가는 돈은 많아졌고 아무래도 소일거리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맘때쯤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저와 남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 바에 요양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형제분들께서 모시기를 꺼려한다면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과 정이 많은 제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니의 품을 모르고 자랐다 보니 실질적인 어머니 같았던 시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게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요양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같은 요양원으로 제 시모는 환자로 저는 요양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지환이를 언니에게 맡겨가면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생활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참 신기하게도 저는 요양사로 일하는 것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보살펴드리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제 시모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양사로 일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곧 은퇴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도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는 한 조금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 3년 뒤에 편안히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모를 보내기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니 보내드리는 마음도 참 편안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좋은 데 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벅차오르고 울렁거렸어요. 장례식 때 남편의 가족분들도 제게 참 많이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에 많은 재산을 남겨주시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시모를 보내드리니 아들이 어느덧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참 미안했지만 다행히도 아들 지환은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 엄마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환이는 어쩜 이렇게 인사성도 밝고 씩씩할까? 부러워 죽겠어 아주. 지환이한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맞벌이 한다고 신경을 잘 못 써주는 것 같은데. 다 지환 엄마, 지환 아빠가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 잘 크고 있는 걸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시모를 보내드리고 아들 커가는 재미에 일상을 보내가던 때가 참 그립네요. 어느 날은 아이들과 공을 차다가 무릎팍을 까져서 울면서 들어와 품에 안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시험 100점 맞아왔다며 달려오면서 품에 안기기도 하던 날들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어떻게 제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오라버니와 언니 그리고 저 세 아이를 홀로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저희 아버지도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자식들은 다툼 없이 감사한 아버지를 정중히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오라버니에게는 아파트를, 저와 언니에게는 가지고 계시던 땅을 나눠주셨어요. 사실 땅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산골짜기여서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쉽거나 서운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될지 모르니 그저 감사하게 여길 뿐이었어요.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지환을 잘 키우는 일만 집중하면 되었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쁘다고 자식도 하나밖에 낳지 못하여 아쉽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커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환은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특목고를 입학하여 공부로 방귀 좀 뀐다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도 전교 1, 2등을 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아들은 막상 중요한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대학 입시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충격을 받은 아들은 다 커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어요.
지완아, 공부해서 대학 잘 간다고 인생 꼭 잘 살라는 법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마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충동적으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구나. 충동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 사실 그동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전 사실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애들이랑 공차고 놀러 다니는 걸 점점 못하게 되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 많이 우울해서 학교에서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머리가 똑똑해서인지 성적이 잘 나오니 공부를 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었더라고요. 학교에서 부모 모르게 가벼운 심리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유라면 저는 아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아들이 축구를 원체 좋아해서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걸 공부하라고 회유해가며 키웠던 것이 아이에게 상처는 아니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지완아, 그럼 더 늦기 전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찾아봐. 저는 아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아들은 그렇게 20살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섰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저것 자기 개발과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공군의 장교로 입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음 해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25의 나이에 일찌감치 장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의 꿈을 일찌감치부터 찾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비록 아들이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직업을 택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요즘 어때? 이제 곧 전투기도 탄다면서 훈련은 잘 받고 있어. 네, 어머니, 즐겁게 훈련 잘 받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새삼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얼른 휴가 나가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 아들아. 몸 조심하고 휴가 나오면 엄마가 밥 맛있게 차려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에 감정이 올라와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아들이 그걸 듣고 민망할까봐 모른 척한 것인지, 제가 티가 안 나게 잘 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얼마 뒤 아들이 휴가 나오는 날 저도 쉬는 날을 맞춰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래, 바쁜 와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니? 휴가 나와서 종종 소개팅을 하곤 했는데 2년쯤 전에 만난 친구예요. 저보다 1살 많은데 참 귀엽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무슨 일 하는 사람이니?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나이가 너보다 1살 많으니 벌써 매니저를 하고 있나 보구나. 그래, 언제 한번 집으로 데려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휴가 때 아들은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순간 벙찔 만큼 짧은 대답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모아하니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긴장한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해서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겠구나 싶어서 우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긴장해서 오늘은 좀 소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요? 이해해요. 입맛에 안 맞는 건 아니지요? 네. 어찌나 긴장을 한 것인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자리이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이 친해진 제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많이 긴장했던 모습이 떠올라 귀여웠습니다. 엄마, 경희가 많이 긴장하는 타입이라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응, 그렇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어찌저찌 아들의 군 생활 위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무사히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숫기가 좀 없다 뿐이지 참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신모를 공경한 저 스스로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에게 다정했던 것처럼 며느리도 제게 똑같기를 바란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 성격도 다르니 살아가는 모양새도 다 다를 수밖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릴 것이라고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얼마 후 저는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있은 일이라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장례를 치르는데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도는 모습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감이 얼마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이니 어쩔 수 없는 법이지요. 사실 그걸 신경 쓸 새도 없이 남편을 갑자기 보낸 슬픔에 정신이 없을 뿐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양가 부모를 모두 보내드렸고 남편까지 가버렸으니 홀로 노후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박한 사람이라 그저 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 노후를 너무 힘들지 않게 보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 이후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발령을 받게 되어 아들과 거리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되었다고 아들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귀찮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군인이랍시고 20대 중반부터 1년에 2~3번 꼴로 밖에 보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던 아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제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뜻밖의 큰 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억 남짓하던 돈이 20배 가까이 뛰어서 20억 가까이 될 만큼 뛰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욕심이 없는 성격인 저는 딱히 쓰고 싶은 곳도 없었어요. 아들은 군인들 모여 사는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좋은 집을 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은 떨어진 지역에 살다 보니 아들에게 좋은 집을 해주고도 돈을 조금 남길 수 있어 크게 무리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 만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근무지와 가까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매입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이가 1살 더 많으니 조만간 자녀 계획을 세울 것이니 손주를 보고도 이사 다닐 일 없게끔 넓은 집으로 계약했어요. 지어진 지는 5년 정도 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신축은 아니라 집을 먼저 계약한 후 제가 구석구석 꼼꼼히 손봐야 할 곳은 없는지 보수까지 해서 아들을 불러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아직 요양사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 일을 해가면서 퇴근해서는 집을 보수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꽤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점을 생각하면 아들에게 이 정도 해줄 수 있다는 뿌듯함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이었어요. 어머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집이에요? 엄마가 내게 주는 결혼 선물이다. 여태까지 변변치 못한 선물들 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고 그 전에 느 어릴 적에 엄마가 느 공부시킨다고 속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몰랐던 것도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준비했다.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눈물을 훔치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근무하는 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물론 군대에는 높으신 분들이 많아 그 분들은 제외하고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 중에는 아들 집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명의는 천천히 이전해줘도 괜찮지. 아직 세금 관련해서 정리할 것들도 있고. 그럼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요. 좋은 집을 계약해서 아들 살라고 들여놓으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싶어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요양원에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 더욱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기쁘다 보니 아들 집도 가까워졌겠다 하고 자주 찾아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와 편한 관계는 아니다 보니 더욱 조심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네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축하한다 아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쩐 일인지 아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쉬는 날 저를 불러내어 점심을 사주겠다더니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전해줬다는 사실이 저를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 조금씩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했어요. 손주 볼 준비를 하느라 힘들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싶을 때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손주 볼 준비를 하자니 아들 근무지가 가까워져 집이 서로 가까운 것이 참 편했어요. 며느리도 종종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는 제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함께 식사하자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니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을 한 지 10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어느 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더니 손녀를 제왕절개하여 조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했지만 우리 손녀는 뱃속에서 나오자말자 병원 신세를 한참 져야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 저도 참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우리 손녀 하온이는 조산을 한 탓에 발달이 조금 느리지만 다행히도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 상태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오자말자 병원에 오래 있었던 다른 경우들에 비해서는 정말 다행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봤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찾아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하지 않고 손녀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기 전까지는 며느리와 부쩍 많이 가까워졌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손주를 본 이후 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제게 차갑게 대하고 싶다기보다는 아이를 조산하고 위태롭게 키워오는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제 시모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기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면서 저를 불러놓고는 뭘 물어보면 예전처럼 단답만 내놓고 좀처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기 기저귀는 간지 얼마 안 됐니? 네, 점심은 먹었고? 네, 어머님. 그랬구나, 잘했다. 내 아직 점심을 못 먹고 왔는데 괜찮으면 뭐 좀 차려 먹어도 괜찮겠니?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넌 애 보면서 쉬고 있어. 내가 차려 먹을 테니. 네,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오히려 결혼하겠다고 처음 왔을 때보다 오히려 더 무심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산하면서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가둬놓은 아픔을 제가 알지 못하니 며느리가 저와는 다른 한 명의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저는 그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기다렸더니 한 번 가까워졌었던 것처럼 지금도 기다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찾아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는 저를 도움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인력으로만 생각하다시피 하였고, 저는 조금씩 힘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오늘 하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쉬는 날이시죠? 응,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래, 알았다. 그 혹시 오실 때 애 기저귀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기저귀 다 썼니? 집 앞에 마트 있으니 거기서 쓰던 걸로 사가마. 아, 그럼 사오시는 김에 아이의 장을 좀 받아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또 필요한 게 있니? 말해보거라. 키친타올을 다 써서 키친타올하고요. 식용유랑 양조간장 떨어져서 그것도 좀 사다 주세요. 그래, 마트에서 배달해 주니 그 정도면 내 혼자 들고 가기 많으니 배달을 좀 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아, 그럼 간장은 좀 들고 와 주세요. 그건 바로 필요해서요.
무슨 종놈대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워낙에 무뚝뚝한 성격의 아이이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장을 보는데 마트에 손녀가 쓰는 기저귀가 하필이면 다 떨어지고 없는 것 아니겠어요? 쓰던 기저귀 아니면 안 좋아할 테니 하는 수 없이 기저귀만 빼고 장을 받고 느지막이 돌아온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럼 새벽 배송으로 시켜놓을게요. 근데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감기 들었니? 그런가 봐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며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저녁밥을 못 먹었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바로 잠들어 버려서 나가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해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이쁜 손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문에 뭐가 치이길래 봤더니 글쎄 하온이 쓰는 기저귀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끔 새벽 배송하면서 저희 집으로 라면 같은 걸 보내줬었는데 주소지 바꾸는 걸 깜빡한 것이었겠지요. 기저귀 다 떨어졌다 했으니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초인종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초인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려가는 중에 집 안에서 무언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온 것과 초인종을 다급하게 누르는 것까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끝나자 집안에서 나던 소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저 급해서 그런 것이었는데 아들이 쉬는 날이거나 당직 휴무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뿐이었어요. 아이 18. 순간 당황해서 초인종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집 안에서 며느리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뭐예요.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신경질적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대충 실오라기 몇 개만 걸친 채로 며느리가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가, 내가 어제 새벽 배송시킨다던 기저귀가 우리 집으로 왔더구나.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아가, 출근하려는데 문 앞에 이게 있길래 급하게 가져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 가마. 저는 민망해서 상황만 설명하고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부주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가 기저귀를 잘못 시켜놓았길래 급하게 필요할까봐 가져다 주려 한 것뿐인데 출근하느라 급한 나머지 미처 연락을 못한 것을 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성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출근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맞긴 할 테니 다음부터는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니, 그래도 그럼 집에 초인종이 항상 갑자기 눌릴 수도 있는 것이거늘 사정이 있어서 찾아온 시모에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 뒤로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데
전보다 훨씬 더 무례해졌습니다. 네, 네. 하면서 맥을 끊는 특유의 단답은 점점 늘어갔고 아예 대답을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둘이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며 손녀를 좀 봐달라길래 집으로 찾아간 날이었어요. 그 전에 우연히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조심하면서 찾아갔지요. 내가 장만해준 아들집 찾아오는데 이렇게까지 조심조심해야 할 거면 뭐하러 손주를 봐주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대부분 겪는 고민이겠거니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은 요즘 같은 한겨울이었는데 전날 뉴스에서 10몇 년 만에 한파가 찾아오네 어쩌네 하더니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랐고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보다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날이 좀 추워도 버스 타고 걸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갑 끼는 걸 깜빡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는 단 10초도 있기 힘들 만큼 엄동설한의 날이었어요. 칼바람이 불면 콧물이 쭉쭉 나오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강추위였어요. 이 정도면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냥 택시를 타야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집에 다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나갈 거라는 며느리가 화장도 안 하고 편한 차림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아가, 네기 바로 나간다 하지 않았니? 아, 애아빠가 갑자기 급하게 소집 명령 떨어져서 출근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데이트 한다더니 아쉬워서 어떡하니? 애기는 잘 있니? 애기 자요. 또 특유의 단답을 하더니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며느리는 애 안 봐주셔도 되니 그만 돌아가시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 추위를 뚫고 저들이 애 봐달라고 부탁해서 걸음만 심호를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설마 집에 들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들이 오라 했다가 저들 일정이 바뀐 것을 중간에 알리지도 않아 놓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을 들이지도 않는다니요. 가족이 아니고 다른 손님이었으면 이렇게 냉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가족이면 더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저도 조금은 기분이 상해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불러서 이 추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몸이라도 녹이고 갈 수 있겠니? 안 돼요. 어머님 재난 문자 못 받으셨어요? 아들이 군인인데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지세요. 지금 전쟁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너무 추워서 핸드폰 꺼내볼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게 온지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북한 무인정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으니 공습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공군 장교였으니 우리 가족은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긴 했지요. 내 오는 길에 너무 추워서 핸드폰 꺼내볼 겨를이 없었구나.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심호를 못 드릴 이유가 된다는 말이니? 전쟁 나면 빨리 튈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까지 계시면 힘들잖아요. 애도 있는데. 그래, 내가 짐작 같다는 소리로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를 더욱 챙겨야 되는 거 아니니? 내 그것까진 안 바라더라도 너들이 부탁해서 온 시모를 이 추운 날 문전박대를 하겠다는 게야. 저는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꽤 여러 번 참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며느리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내 바로 가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희 집에 자꾸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다시 돌아가실 줄 알아야지. 왜 고집을 부리고 그러세요? 지금 집 사줬다고 유세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 말 다 했니? 아니, 제가 언제 저들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번에 있었던 일은 사고였고 제가 명확하게 사과를 한 바 있거늘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저는 그날 저녁 교전 상황이 종료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솔직히 집사람 말도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사고였다고 해도 그날 집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너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너들 느끼기에는 몹쓸 짓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니? 그것도 그렇고 사실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사실 고향 근처로 발령받고 어머니랑 집이 가까워진 후에 좀 불편하긴 했어요. 아니, 내가 너들 불편하게 한 일이 대관절 뭐가 있었단 말이니? 너희가 부를 때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간 적이 있니? 아니 집사람 입장에서는 힘든데 애 다 보셨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법도 한데 자꾸 밥 먹고 가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아, 그 말은 듣기가 좀 많이 서운하구나. 같이 애 보면서 하루 보내놓고 키워준 어머니 밥 한 끼도 못 먹고 바로 집에 가라는 게야. 집사람 입장에서는 키워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저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집 장만해 주신 거 감사한데 뭐 지금 주인 행세라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들한테 집 주인 행세를 했어? 이놈아! 스피커 모드인 건지 바로 옆에 며느리가 붙어 있던 건지 옆에서 며느리가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번에도 느꼈지만 입이 참 거친 아이더라고요. 아, 거 노친네 요양원에서 일하더니 똑같이 노망이 났나? 빨리 끊고 이리 와서 하던 거나 계속해. 노친네 맨날 맥을 끊고 난리야. 라고 한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연락드릴 때만 보는 걸로 해요. 그래도 저희 정도면 꼬박꼬박 명절 같이 보내고 하잖아요. 예? 저는 묵직한 눈물이 흘러 그만 통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어지자마자 저는 목 놓아 소리 지르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무리 제가 어르신들을 대했던 것과 내 아들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어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로서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그것은 어찌 그리 불손하고 불결한 생각과 언행을 하는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만큼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모시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제게 요양원에서 일한다고 같이 노망이 났나라는 말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실제로 화가 너무 나는데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으니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시원하게 분노의 비명을 한 번 질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큰 소리로 사자후를 날려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몸이 좀 덜 떨리고 진정이 되더라고요. 분노가 사그라드니 한동안 계속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주인 행세 그만하시라는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인 행세가 뭔지 보여주기로요. 명의도 아직 안 바꿔줬는데 집주인 행세가 뭔지 보여주고 또한 소중한 제 삶의 주인으로서 그런 더러운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요. 저는 아들에게 쏟던 사랑을 제 자신에게 쏟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은 시세가 조금 떨어졌지만 금세 팔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하기는 집주인 행세가 뭔지 모르는 것 같길래 주인 행세하는 거다. 아, 진짜 비겁하게 이러실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줬다 뺏는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너들이 내게 하는 대우를 당하고 있자니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다, 이놈아. 너들 원한 대로 나는 내 삶 찾아서 살 테니 너들 알아서 잘 살아라. 군인 아파트 살면 되니까는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앞으로 연락 말거라. 나는 이제 너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보겠구나. 아, 진짜 엄마! 야! 아들놈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부족한 엄마였나 봅니다. 부족한 엄마였으니 그 화가 제게로 다 돌아온 것이겠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조그만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고 보람 있는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뭐 100억씩 있는 것은 아니니 정말 조그맣게 차렸지만 동네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요양원을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은 나이 들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기도 하니 때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좀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누군가는 좀 비열하게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범죄자가 아닌 이상 융숭한 대접은 못 받을지언정 최소한의 사람 대접은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비겁하고 비열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눈의 가시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애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해준 집을 꿰차고 있게 하는 것보다는 제 요양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일상이 되면 지치고 고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2년 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귀여운 손녀는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만 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겨울 아들에게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2년 전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어려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한심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니어요. 용서를 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정중히 사과드릴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한번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메시지에서 꽤 진정성이 느껴져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지난날의 후회가 느껴졌고, 진솔한 마음에 얼마 전 만남을 한 번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에게서 꽤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죄를 하고 싶어서 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다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에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노라 해 두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고민을 거듭하면서 몇 번 더 아이들을 만나면서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무리 봐도 선뜻 제안을 수락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직업인 군인은 그래도 나중에 연금까지 나오고 하지만 큰 돈 버는 일까지는 못 되고 며느리는 애 키운다고 일을 그만하고 싶다면서 그만둔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퇴근하고 나서 이 채널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잠들기 전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우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안의 말씀들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제가 아이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보다 지긋하신 어르신들 모두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